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한국 미래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자리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은 설레입니다. 다 어디 가셨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얘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든 성경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이나 읽으면 똑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고민한 적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 조금 했든 계급이 높든 낮든 가졌든 없든 누구든지 성경을 대하면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스위치만 틀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됐지만 성경의 주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풀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있는 오늘 자유마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준비되신 여러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전광훈 목사님의 이 애국운동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소원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시대마다 많은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희망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는 잊을 수 없는 민족의 영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중동의 자그마한 한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
건국에 기여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모세와 또 다윗 왕의 위치는 엄청나게 깊고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이 세계 역사를 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본 이 환상이란 모든 세계의 압축, 이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이후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전광훈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또 이 시대에는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종을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경복궁에서부터 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몇 분들하고 말씀했지만 세계 역사에 없는 세상에 한두 번이면 가능합니다. 영국의 청교혁명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도 이렇게까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직 잠자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포들을 깨우쳐서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운동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입추에 여기 없는 발길을 이곳에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쉴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나? 여러분, 워커힐이 보통 호텔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박을 터진 겁니다. 5사람 빼놓고 아멘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닮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저 지지리 공부 안 하고 땡땡이 가고 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사기친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옛날에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땡땡이 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반강제로 영국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10년 공부하며 참 분에 넘치게, 저한테는 정말 분에 넘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유학이나 공부나 석사학위, 박사학위 꿈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 제가 영국에 가서 10년 만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스승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서 목사는 개천에서 용났어. 여러분,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눈 뜨고 자고 새고 일어나면 책상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눈물을 썩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번뜩 지나가면서 정신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공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2년, 3년 정도 좀 굴러먹다 올 것인가 하다가 제가 아는 한 지인을 통해서
런던 신학교라는 조그마한 신학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2년 과정인데 전체 학생이 30명이에요. 우리 같으면 학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 닥터 마틴 노이 존스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1968년부터 30년 동안 런던 웨스트 채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웨스트 채플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금요일날 강의, 주일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저 유럽에 있는 프랑스,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런던에 가봤자 몇 명이나 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벌떼다. 이런 광경은 역사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내가 비록 날라리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이 강해 설교의 대가, 그분한테 내가 강의를 배워야 되겠다. 가서 2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의 가장 우수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이 20세기를 대표했던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여름 특별 강좌도 듣고 학교에 가서 강의 듣고 하는 가운데, 제가 앞으로 귀국하게 되면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설교를 하고, 특별히 세계 어디도 없는 영국식 정통 강의 설교를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로 은퇴하고 마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의 경복궁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처음에는 솔직하게 창피해가지고 다니면서 수고 다니면서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나는 그래도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인데 이분은 한국 대표하는 부흥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은 내 마음 몰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가, 두 번 가, 10번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가 봐.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가 제가 논문을 썼는데, 자, 오늘은 말씀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말씀표를 보면 첫 장에 말씀표의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개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1페이지를 보면 확대시켜주세요. 7대 명절. 아니, 저기 1페이지 7대 명절. 예, 여기 보시면, 자,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제가 이걸 대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무리 날라리였어도 제가 모태 출신이에요. 모태라고 꼭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신학교 가서 배우고 듣고, 영국에 가서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 두 분한테 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표 도표를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봤더니 이 말씀표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세상에 7대 명절하면 우리가 주로 들었던 얘기가 뭐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장구치다가 끝나.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로 이걸 쭉 연결했는가? 솔직하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가, 목사가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놈이. 그러면서 이 주제만 본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조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 안식을 하셨는데, 이야, 기상초래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하는데, 이 엿새 날 창조 자체에 뭐가 숨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데, 특별히 저 뒷번 한 80번 정도, 89번, 90번 정도 가면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어요. 자, 복음의 7대 연합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란 뭐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내용을 7가지 주제로 압축한 거예요. 이건요, 솔직하게 아인슈타인도 못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누구예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경의 전체 내용을 7가지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이걸 했는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00년 동안에 이런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연구하기로는 이런 주제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노이존수하고 손스타트 밑에서 공부하고 배웠다고 학교 가서 2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만 공부한 거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책에도,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저의 은사 가운데 정한 박윤선 박사가 있어요. 한국의 최초의 성경 주석 쓴 사람이에요. 그분은 생전에 강의할 때 그 모습을 제가 보면은 지금도 머리에 선해요. 그런데 그분 주석을 봐도,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이상근 박사라고 대구 제일교회 목사 하셨던 분인데, 그분 주석을 봐도,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청교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청교도를 대표하는 주석자가 많지만 그 중에 2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영성가예요. 단순히 주석만 하고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 세계적으로 주석에 대해서는, 특히 경건 분야에 있어서는 매튜 헨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쓴 주석 원본을 갖고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몇천만 원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동시에 같은 시대에 목회를 했던 분 가운데 매튜 풀이라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매튜 풀. 근데 이 2분들은 누가 좋아했느냐? 19세기 영국을 대표했던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회자가 누구냐? 매튜 헨리, 매튜 풀이야.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2분들의 주석을 제가 연구하고 그걸 참고해 설교도 수만 번 했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복음의 7대 연합,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론과의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만유 회복, 이런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는데 이 말씀표를 보고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교회 와서 참석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국운동, 자유통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놈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찌라시고, 그 새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분열하고 국민을 분열하고 사역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 우선 지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목사님처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물질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심지어 교회까지, 그러면서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메시지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그 삶이 어떻게 언행일치로 나타나느냐,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시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한테 30분 전인데 벌써 다 가버렸네. 그래도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해안, 성경을 보는 통찰력, 그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저 목사님 깊이 살펴봤어요. 이분의 진실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 영적 갈망이 그 중심에 불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대화해보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릴 것인가, 저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쓰레기들을 저거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이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강훈 목사님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헌신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하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광적으로 여기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로 은퇴하면서 마음속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나는 그동안 월급쟁이였어요. 먹고 살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국운동에 제가 눈을 뜨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걸 찾고 이 일이 옳다면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족시켜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2023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보통 심오하고 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야?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세상에 원고 없이 매번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은 역사상 내가 처음 본다니까. 하라고 해도 못해. 그러면 영양분이 없어서 먹은 거 있어야 쏟아낼 거 아니야. 근데 이 정강훈 목사님 뭐냐? 따라합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더라. 샘물도 보통 샘물이 아니고, 여기서 단물이 나오는데 꿈나처럼 막 가는데 미치, 이거 한번 제대로 꽂힌 사람은 따라합시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놈들이 주변에서 이단인 사람들이 나와, 이놈들아, 다 나와. 나와서 떠돌아봐. 얘들이 성경을 뭘 알아? 뭐 제대로 설교 들은 적 있어? 나쁜, 내가 욕을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교회 습성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 경험한 사람이, 설교란 뭐냐? 소위 말해서 제가 내 자랑은 안 하니까 그렇지, 저도 하면은요 꽂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자제하고 혹시라도 그만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나 자신 내가 셀프 컨트롤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런 우리가 큰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의 지도자는 정강훈 목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지도자는 한 사람이야. 모세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 죽어.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세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 83세야. 싸우다 보니까 손이 진짜 내려와. 아론과 훌이 그걸 다치는 거야. 다치면 이기는 거야. 전장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지시지 않도록 우리가 다 쌍수를 들고 손을 받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마지막으로 전 목사님은 청산유수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랬어요. 전 목사님은 백과사전이다. 백과사전을 쉽게 풀면 청산유수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말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적인 가르침, 이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전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옆에 앉아서 소름배 교수님이랑 두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개평이나 뜯으려고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개평 받은 건 없어. 그런데 두 분이 놓는 거 보면 나는 바둑은 문외한이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근데 앉아서 딱 보면은요, 아, 이 판은 누가 이기겠다. 통발이 와. 여러분, 나도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심사위원이야. 자, 근데 내가 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바둑을 보니까 나는 완전 빵인데도 대마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제 두 분 노는 걸 보면은, 아, 바둑을 놓을 때 두 분 집중해 막 치겠다 보면서 앉으려고 둘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둘이 그렇게 아주 친하고 뭐 중마하고 그러는데 바둑을 때 보면 전쟁이야. 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보느냐? 야, 작은 거, 한 점 한 점 보면은 바둑을 치잖아요. 그것도 쌓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점 두 점보다 대마를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 찌라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뭘 가지고 장난하느냐? 아무 문제도 안 돼.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 포럼 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야, 그거 보면서 참 통탄을 제가 했어요. 그들이 신학을 아는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한 놈 있으면 나와봐. 나와서 한번 토론하게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실수로 제가 이거 간증하자면 영국 가가지고 너 까불면 죽어 해가지고 내가 감옥 걸 뻔한 사람이야. 영국에 농담도 못하는 데예요. 알았어요? 제가 총장한테 불러가가지고 나는 그거 모른다. 난 한국에서는 까불면 죽는다 이 새끼 이런 농담을 한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아 언더스탠드 하더라니까. 그냥 거기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폭력이야. 이거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 만약에 영창 가가지고 비자 취소해가지고 서울 왔어봐. 내가 개병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방지축으로 영국 가가지고 방황하면서 그 겪었던 그런 경험들 보면은, 예? 그런데 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가 때때로 이런 지혜는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것은 중요한 테마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교통비 주는 사람 봤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한두 번도 아니야. 이야, 제가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사례가 없어요. 이건 최초의 일이에요. 2019년 6월 7일 19일부터 계속됐던 경복궁에서부터 이 집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라리들은 까부는 찌라시들은 더 이상 차단하고 못하면 못 도우면 조용히 앉아서 골반 가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적 역사 가운데 하나가 사색당파 아닙니까? 이런 짓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있지만 오늘 내가 다 접어왔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게 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2000년 기독교사의 탁월한 성경 해석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없어요. 노바디. 심지어 존 칼빈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겸손하게 받고 이걸 말씀 속으로 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유마을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님은 우리의 스승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제자나 자녀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전 목사님이 가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 받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오늘 2023년 1월 2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소원을 성취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서영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 생각 같았으면 1시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도 했지만 2000년 이후에 아마 정한 목사님 같은 분이 앞으로 이후 2000년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머릿속에 3권의 책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 백과사전, 역사책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이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사랑지역에 나간 지 1년 오늘 10일이 됐는데 한 번도 정강 목사님 손에 책을 든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몇 시간씩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기성전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영적 지식이 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서요한 박사님이 인정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찌라시 같은 것들, 서강석이 같은 것들 뒤에서 비판하는 일이 없기를 경고드립니다. 자, 또 나라가 시끄럽다 이래도 외국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정치학회가 이천감 박사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좋은 강의실에서 금년도 첫 번째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월 초에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3월 9일 날 우리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고민하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첫 번 벽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 4월 달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북한이라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흠모하는 나라들, 우리 목사님 매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얘기하시죠. 미국 얘기하시고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이런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앞으로 금년에 제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한번 쭉 다 기록을 하고 이게 쌓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제로 금년에 제일 강조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이 서론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워커힐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독특한 곳인데 미국에 워커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 미군 안 왔으면 한국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7월 5일 날 첫 번째로 미군이 저쪽 오산에서 미군 540명이 북한군 5,000명하고 붙었습니다. 7시간 동안 싸웠는데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은 겁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3분의 1. 그 미군들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영천, 경주, 포항,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 낙동강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 거기만 남은 것이죠. 그때 9월 10일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그때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이에요. 장군, 우리 내일 영천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영천을 뺏지 못하면 우리 미국군하고 한국군하고 다른 나라로 일단 갑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다시 이 나라를 뺏을 준비를 가서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한테 워커 장군이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승만 박사한테 비밀로 하고. 예. 그런데 정말 9월 10일 날 영천 전투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했고 9월 15일 날 배로 인천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메가더 장군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워커 장군도 이제 직역하는 미군을 한국군을 따라서 왔는데 바로 1950년 12월 23일 며칠 전이에요. 요 바로 요 밑에서 언덕에서 전사합니다. 그분이 전사해서 여기가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워커의 언덕입니다. 워커 힐. 여기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호텔 만들고 그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그 강의, 제가 이제 저의 등록 상표입니다. 어느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저거를 쓰는데, 저기 보면 훈장도 있고, 뭐 이제 전투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래서 제가 저걸 쓰는데, 우리 프리덤 빌리지 자유마을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오늘 그 즐거운 날입니다. 첫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괜찮은 나라의 상징인데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깃발이 노르웨이입니다. 하얀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밑에 노란 십자가가 스웨덴이에요. 저기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저 깃발 보시면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성공을 했죠. 노르웨이가 지금 개인 소득으로 세계 3등인데 92,000달러더라고요. 덴마크가 65,000불 좀 넘고 스웨덴이 55,000불이 넘고 한국이 지금 세계 30등입니다. 30등으로 33,000불. 여러분 노르웨이가 90,000불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3배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에다 곱하기 3 해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우리가 통일되고 통일한국 이루면은 저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저 나라들이 저렇게 그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는 걸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 완전 십자가죠, 그죠? 이렇게 펄럭일 때는 옆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다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저 나라들은 작아요. 스웨덴만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나머지는 만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인구보다도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그렇게 참 그 잘 살고 국민들이 사이좋게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라는 그 목사님이 매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거기에 십자가가 다 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 그 등수 자료 나온 건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 개인 소득으로는 등수가 이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6만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이런 세계적인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 나라가 지구에 3나라 있는데 그게 미국, 이스라엘, 한국이라고 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세계를 끌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그냥 자료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30등인데 일본이 세계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읽고 따르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바로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뺏는 놈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들었고 이 나라를 완전한 자유국가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 앞에도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왔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런 것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북한이 말이죠. 우리나라 방송에 김정은 위원장이라서 내가 기분 나빠서 지우고 김정은이라고만 썼습니다. 저 따위랑 같은 무슨 위원장, 뭐 네가 위원장이냐? 아, 참. 저 사람을 보고서 분노심을 느끼지 않으면 자유시민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 중에서 뚱뚱한 사람이 제밖에 없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북한 사람 중에서 김정은이만큼 뚱뚱한 사람 사진을 구해오면은 내가 선물을 주겠다. 내가 쓴 책을 한 권 주겠다 말이지. 누구도 그 책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보다 더 뚱뚱한 북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맘먹게 뚱뚱해질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 혼자 사는 나라예요. 예, 저 추운 날 밤중에 저거는 고역입니다. 저런 데 끌려 나오는 거 뭡니까? 저게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강제로 나가는 겁니다. 저기서 이제 밤 한 2, 3시까지 한 다음에 집까지 걸어가면 아침 돼요. 차가 있나 거기에 북한에. 예, 이런 짓거리를 하고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저 집단을 하루빨리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을 괴롭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 웃기는 얘기죠. 저 고문을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내년 후년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런 신년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오. 저것들이 그랬어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들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저러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보도하는 저 정신 나간 기자들, 저것들한테도 우리가 교훈을 줘야 됩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멍청한 지도자들만이 북한이 적이 아니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돈 주면 북한이 마음 잡을 수 있고 북한과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할 뻔했는데 정말 작년에 겨우 살려낸 겁니다. 저는 그 살려낸 원동력이 딱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불러내가지고 교수님 나라 망했죠? 얘 나라 망하고야 말겠죠? 그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안 망해요. 목사님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한미동맹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이제 완벽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처단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쟤네들이 저렇게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저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놈이 얘기했어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조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평화가 아니야. 저건 언제 얘기했냐면 말이죠. 바로 또 이 워커힐 호텔이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1972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3년에 같아졌습니다. 바로 72년에 북한 얘기하자고 와서 얘기해. 그래서 정식적 회담이라는 걸 열었고 북한 간부들이 여기 와서 자면서 여기서 회담을 하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뭐 얻어먹고 그랬는데 맛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이런 좋은 호텔도 있고 또 여기 경치가 아주 좋아요. 한강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들이 조금 멍간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불러놓고 너네들 남조선 가서 남조선 잘 사는 거 보고 그것들하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 부르고 그리고 정신이 뻥 나갔지. 정신들 차려 이것들아. 그건 평화가 아니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교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님은 그랬어요.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보니까 서울 잘 살거든. 평양보다 자동차도 많고. 그때 북한 놈 중에서 말이죠,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기복이라고.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놈이 와서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구만 그랬습니다. 서울에 차가 많으니까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다 놨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들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 끌어오는 거는 쉬운 일이었는데 건물 끌어다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네, 건물 끌어다 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을 물먹이고 그것들이 기분 나쁘게 갔는데 정신 훈련한 겁니다. 남조선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 왜?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것이야. 예, 이거 다 짓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힌트. 북한은 절대로 여기다 핵 공격을 안 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야지. 잿더미를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그죠?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의논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예, 북한에서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높죠. 북한은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것이 노동당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것이 수령님 교시입니다. 이게 수령님 교시예요. 남한하고 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미국 몰아내고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야. 저거 직접 한 말인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이 모르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평화가 왔다고 그러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몇 번째 대통령을 해 처먹은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김정일이라는 자가 어렸을 때 수령님 때, 그러니까 수령님이 살아있을 때 9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얘기해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저거 보고서 쟤는 키신저를 읽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대한민국 정치가 중에서 키신저 박사의 핵전략 이론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핵도 다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어쭈 읽었네 라고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까지 가는 폭탄을 이제 북한이 만들었다 칩시다. 샌프란시스코가 죽어요. 100%. 그날이 왔을 때 김정은이가 미국 야 남조선 아우들하고 내가 70년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통일해야 되겠어. 말로는 안 돼서 전쟁을 해야 될 거야. 너네 개입하지 마. 니네가 개입하면 내가 못 이기겠지. 근데 나는 요번에는 6.25 때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 샌프란시스코는 죽일 거야. 나는 혼자 안 죽어. 샌프란시스코 죽일 거야.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LA 아무데나 좋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면 니네 편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 그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LA를 포기하거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은 미국하고도 싸움 안 하고 왜 미군이 안 올 테니까. 그리고 남한한테는 그러죠. 어이 남한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줘. 너랑 나랑 싸우면 네가 더 세지. 네가 탱크도 좋고 비행기도 좋으니까. 그래 나는 핵이 있잖아. 이거 안 쓰겠니? 그러니까 항복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느라고 저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고 미국이 맞는 날 미국은 전쟁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오커일 그냥 내놔.
라고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 아주 쉬운 핵 전략이죠. 예,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저건 언제 얘기한 거냐면은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렸네. 그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했다고, 야, 저 떼놈들 말이야, 저 돈맛에 들려서 남조선 자본주의 썩은 놈들하고 거래를 그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빨리 핵 만들어라고 얘기했던 그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건 김정은이가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실제적인 힘의 균형은 미국 사람은 100명 죽어도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북한은 100만 명 죽어도 난 할 수 있어.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진짜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 미국과 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못 건드려. 그리고 남한하고 전쟁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어. 그겁니다.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뭐 말할 때마다 북한 때리겠다는데 그때 소리를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네 핵전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제주도까지 날라오는 미사일이 다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 전쟁 안 하고 다 먹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미국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면 한국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그런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저거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러닝샷스가 튀어나왔어, 이놈이. 난 저런 거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저걸 그래도 피가 우리랑 저게 우리 어머니랑 성씨가 같아요. 전주김 씨입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창피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뭐야? 머리 좀 빗고 다니면 안 되냐? 참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쓸어버리라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제대로 안 쓸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벌 주더라고요. 전쟁은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기왕 전쟁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대충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6.25가 대충 끝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압도적으로 끝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저 사람도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리춘희입니다. 리춘희. 매번 나와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아줌마인데 이번에도 또 개소리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우리는 저것들하고 상대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말이죠, 뭐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간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대통령 같아.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야지. 대통령은 뭔지 아세요?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민간인에서 대통령은 나보다 높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군인 중에서 제일 높아서 높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군대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대통령이 되면은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군인보다 더 위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높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은 전쟁할 일이 없어요. 경기도 도지사 전쟁할 일 없습니다. 삼성 회장, 삼성의 GDP가 필리핀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삼성이 1년 동안 매출액이 필리핀 GDP보다 더 커요.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을 하지만은 삼성 회장은 전쟁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지도자, 경기도지사, 뭐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총사령관인데 그동안에 총사령관답게 행동한 사람을 저는 전두환 이후에 없다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세 사람이 총사령관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 총사령관처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먹지 마. 우리가 도발에는 반격을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 해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잘하면 또 김유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3년 이내에 통일되면 통일되는 해에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김유신 되는 거죠.
예. 신년사를 했는데 쭉 들었는데 북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제일 큰 주제인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랬는데 따로 하기 위해서 안 했더라고요. 경제 얘기만 쭉 하고서 북한을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얘기한 것이 아주 괜찮은데 작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38발을 가겠습니다. 38발. 그리고 12월 31일 날 3발, 1월 1일 날 1발.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연속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분 저거 되게 비싼 거예요. 멀리 가는 거는 $10,000,000. $10,000,000면 120억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 $300,000. 보통 거를 한 $500,000 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날 북한이 20몇 발을 한꺼번에 가겠는데 그날 쏜 거를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강냉이를 사올 수 있는 돈을 하늘에다 다 쏴댔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다 빚어보였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된다. 아이고 간만에 저건 하나도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지. 당연히. 그러면 전쟁 납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58배 센 나라입니다. 58배.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북한 김정은의 소나기 속에 갖다 바치고서 지난 몇 년 동안 좌파 대통령 나올 때마다 우리의 운명이 김정은 마음이에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안보를 보장한다. 이렇게 올바른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저걸 보고 야당 당선자가 페루나래, 페루나. 아니 국가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페루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너는 뭔데? 너야말로 페루나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언급을 한 한국의 대통령이다. 정말 전두환 대통령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사령관 중에 사령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래도 나라 뺏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때,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전쟁을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월남에 파견했고 그때는 뭐 우리 다 기억나지만은 매일 전투 아닙니까? 청와대 까로온 놈도 있었고 울진 삼천원 놈도 있었고 30명 왔을 때마다 일개 군단직 동원돼가지고 정말 전국이 시끄러운 그런 전투를 하고 그래서 싸우면서 일하자고 그러지 않는 겁니까? 싸우면서 일하자. 싸우면서 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통령은 총사령관이다. 총사령관이 뭐 하는지 재밌는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9.11 났을 때 말이죠. 부시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는데 이거 뉴욕에 있는 건물 두 채가 비행기한테 부딪혔네. 비서실장이 맨 처음에는 카카 교통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건물에 받쳤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 받쳤을 때는 카카 우리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책 읽던 그 일을 그래도 대통령이 끝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 나중에 왜 그때 그런 복을 받고도 책을 읽었냐 그랬더니 애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난 그거 보고서 또 그리고 워싱턴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워싱턴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그놈들이 또 테러한다고 그래서 저쪽 핵벙커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4일 날 처음으로 백악관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럼스펠드 장관인데 국방장관입니다. 저 사람은 생긴 것도 아주 씩씩하게 생겼는데 프린스톤 대학의 레슬링 선수였어요. 미국 국가대표급 거의 가는 선수였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럼스펠드 장관 당신이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저 사람이 딱 눈 감더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이 센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녀석들을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제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끔 이제 전쟁 준비할 때 아버지는 41대 미국 대통령이고 부시는 아들 부시는 43대인데 아버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는 위대한 분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나는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미국이 이건 이긴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전쟁하는데 왜 져요? 하나님한테 이 싸움을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고 이 무지막지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도 저기에 이제 의존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시 대통령인데, 요건 미국의 에피소드인데, 저쪽에 있는 녀석이 부시 대통령이 이제 다 악수해줘요. 악수. 예, 졸업하는 소위들한테 악수해주는데, 자기랑 악수하는 순간에 엄마 보고 전화를 걸라고 그랬습니다. 예, 부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삐리리 하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전화인데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어머니 축하합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너무나도 감동인데, 여러분이 오늘 소위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연설문을 그때 청와대에 있던 후배한테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우리 대통령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너희들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이야. 그래야지 대통령이 총사령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다르죠. 여자들은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겁니다. 이 소위놈이 감히 대통령하고 가슴 박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소위하고 총사령관이 받으면서 참, 그렇지만 저 친구들은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죽을 줄 알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센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라를 이제 통일된 다음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려면은 저런 거 나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그거를 오바마도 하는 거예요. 오바마도. 이것도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한 녀석이 딱 와서 우리 가슴 박치기를 합시다. 미국은 남자들끼리 가슴을 받는 거가 상당히 괜찮은 인사예요. 저 쏘이는 녀석이 대통령 감히 총사령관의 팔을 잡고 이거 얼마나 다정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위기 질서는 보통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 딱 나는 순간 뭐 죽거니 살거니 이거 안 따지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로 다가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저거 얼마나 자기 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그 젊은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감히 쏘유놈이 어디서 총사령관한테 팔목을 잡고 가슴을 박차주고, 저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저게 자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런 나라를 우리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저것도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이에요.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했는데 저 사람이 가끔가다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기네가 미국이 그러니까 요거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까지의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은 1600km 바깥에서 날아가서 35cm 원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슴이 35cm 되는 녀석한테 뭐 저도 35cm 될 것 같은데 더 넓으면 맞기가 더 좋죠. 야 우리 말이야 1600km 바깥에서 이제까지 나타났던 미사일보다 17배가 빠른데 그놈이 가서 35cm 원 안에 들어가. 정은아 조심해라. 우리 미사일 맞기 싫으면은 그 얘기 한 겁니다. 저 얘기 듣고서 도망가요. 저 얘기 듣고서 저 방송 듣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땅속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죠. 그러면 괴로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70년 만에 최초로 미군의 새 병종 우주군을 창설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우주군의 첫 번째가 여기 생겼습니다. 오산에. 미국이 우주군을 만들었고 우주군의 아시아의 첫 번째 부대가 오산에 생겼다. 이거 바로 한 달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하는데 미국하고 잘 지내면은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막 애를 썼을 때 그때 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와서 미국한테 베팅하세요. 베팅이라는 거 이제 뭐 내기할 때 거는 거예요. 미국한테 베팅하세요. 미국한테 베팅하면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죠? 네. 딱 미국,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우린 너랑 같이 가는 거야. 일본, 너하고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다 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확대시킬 거야. 그게 통일입니다. 자유의 확대, 자유의 확산. 북한으로 자유를 넓히겠다, 확산시키겠다. 그 말이 바로 통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한 것이 자유의 확산이었다.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자유의 확산을 통일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것도 우리나라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죠. 북한이 핵 가지고 까불어? 그 김정은 정권은 끝이야. 저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에요. 성경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 그 길에서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70년 됐는데 지금도 있답니다. 핵을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너는 죽는 거야. 너희 정권은 가는 거야. 라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간만에 국방부다운 얘기를 해서 지금 연초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키신저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정일이가 읽은 거예요. 나도 핵을 갖고 있고 너도 핵을 갖고 있으면 불가침 조약을 말은 않았지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다. 그리고 키신저 박사만큼이나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모게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투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적 옵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3. 우리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자고 어디 시청광야에서 한번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최선이고, 사선은 안 될 경우 우리 걸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윤열 박사라는 원자력공학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 1년 전에 자기한테 적당량의 돈을 주고 적당량의 연구원을 붙여주면은 6개월 만에 북한 것보다 훨씬 좋은 핵을 만들어낼 수 있다. 1년 후에는 수소부단까지 만들 수 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건 마음먹기 나름이죠. 언제든지 우리도 또 최악의 경우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북한하고 우리 핵 없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항복을 하는 것, 저 사람들이 매일 그랬잖아요. 미리 항복하자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투를 보고 전쟁하자는 말이요?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습니까? 전쟁 막자고 그랬지. 근데 미친놈은 전쟁 막기가 나빠요. 여러분, 테러리스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미국이 먼저 가서 때립니다. 전쟁 억제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전쟁을 막는 방법은 쟤도 목숨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 오면 너 죽어. 네가 오면 내 코피를 내겠지. 내가 반격하면 너는 머리가 다 깨져서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게 전쟁 억지 이론인데, 테러리스트들은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옵니다.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미국한테 먼저 얻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 한마디에 숨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미국 비행기가 한다고 하는데 사람 안 타는 비행기예요. 무인기인데 그 무인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비행기 이름이, 그 비행기는
20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고 5,000km 정도 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있는 곳에서 정은이가 있는 데까지 9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좋은 동맹국 미국이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미국이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를 정말 큰 나라로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가서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중국 걱정 우리가 다 맡아줄게. 이거 감동받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죠? 다음 편이.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정엽 씨예요. 황정엽 씨고, 황정엽이랑 같이 왔던 사람 중에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김덕홍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김정일의 파티에 불려다니던 사람이래요.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다가 한쪽에는 달러 뭉치를 놓고 한쪽에는 꼰총을 놓고서 열어놔서 하나씩 집어보세요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장교들한테 어이 너네들이 나와서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나와서 달러를 집었대요. 한 녀석은 꼰총을 집었답니다. 김정일이가 그것을 집은 이유를 설명해보라. 그랬더니 돈을 집은 친구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은 저 꼰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그거 말 되는 소리구만. 근데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지? 꼰총을 집은 친구가 수령님 꼰총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김정일이가 치면서 자네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만 이라고 하면서 돈과 꼰총을 선물로 줬답니다. 제가 이제 머리적으로 우리 후배한테 이거 한번 멋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꼰총 한 자루가 300달러입니다. 30만 원이면 한 자루 살 수 있어요. 저거를 1000달러도 훨씬 넘어 보니까 100달러짜리가 뭐 뭉치니까 10,000달러 될 것 같아요. 그냥 1000불이라 칩시다. 돈을 집은 놈은 300불 주고 꼰총을 사야 되니까 꼰총 더하기 700불이 남아요. 근데 돈을 집은 친구, 저 꼰총을 집은 친구는 꼰총 더하기 1000불이 남는 겁니다. 그 경영학적으로 계산해도 꼰총을 집는 게 낫다. 북한 놈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놈들하고 뭐 타협을 하고 평화를 하고 대화를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직접 이분은 자기가 가서 이제 경험한 거를 이렇게 글로 회고록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1945년 8월 6일 두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일본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이 제일 클 때가 저만했어요. 저기서 말이죠. 일본이 미국을 세게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저 상황하에서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말 쓰고 살아요. 일본이 제일 넓을 때 넓이가 8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0만, 북한이 12만, 일본이 37만이에요.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 넓이가, 일본이 뺏었던 넓이가 무려 850만. 완전히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어느 정도 먹고서 용식쯤을 덜 부려야 되는데 끝까지 나가다가 미국한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섰다면은 혹시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죠. 요새는 가상역사라는 게 있다고. 가상역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 한번 더 하러 갔다가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 하나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시험 문제예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일본말 쓰고 살 거다라고 썼습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참 이것도 가서 때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 저거 살려주고 이승만 박사가 매일 이제 일본은 미국을 때리고야 만다라고 그 얘기했을 때 나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도 뭐 그냥 겨우 출판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데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그랬죠. 저거 끝날 무렵에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국은 얼마나 넓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본 놈들 말이야 그 팽창주의자 그런데 영국이 제일 넓었을 때는 땅 넓이가 3,0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됐습니다.
뭐 지구의 뭐 한 4분의 1이 영국 땅이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영국은 그래도 그 제국을 인도,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영국하고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하고, 요번에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인도계 사람이 됐죠. 인도 출신 사람이 영국 수상이 되는,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본이 제일 어렸을 때 사진인데, 저것도 만주.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운명, 이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생기게 되는 스토리가 저깁니다. 저기 그 빨간 중에서 맨 꼭대기가 만주인데, 만주에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관동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관동군이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군대로 이제 매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일하고서 저기서 싸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바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만 싸움 가지고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 한국에도 일본군이 30만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동군은 한 100만 명 되는데 저것들이 살아있는데 항복을 하겠냐. 그러면서 독일이 항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항복시키려면은 18개월을 더 싸워야 된다. 1년 반을 더 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군이 100만 명을 죽을 거다. 미군은 2차 대전 끝났을 때 보니까 30만 명이 전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한다음에도 18개월을 더 싸워야 되고 자기네들은 이제 100만 명이 죽는다. 아주 머리가 아플 거죠. 방법이 있다. 소련 보고 와서 저거 싸우라고 그래. 소련 보고 싸우라고 해서 일본의 관동군하고 소련군하고 싸움을 시키려고. 근데 원래 소련은 2차 대전 때는 미국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맹 그러면은 친한 나라가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을 적으로 쳐요. 독일도 적으로 치고 미국도 소련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이라는 더 골치 아픈 녀석이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점령하러 왔던 소련군은 전부 다 미제 트럭 타고 왔어요. 미국이 다 대줘가지고. 그런데 소련 놈들이 그 당시에 국제정치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해요. 일본하고 소련이 그 무렵에 서로 전쟁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이 막 힘이 없어. 소련한테 우리 항복해야 되는데 미국 항복 좀 주선해줘라. 일본이 죽어간다는 것을 소련은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잘 모르고. 결코 미국의 친구라는 동맹국이라는 소련이 일본의 사정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좀 볼까요? 핵폭탄 만들죠.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기서 우리나라 독립시켜주자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책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in due course라는 영어가 있어요. in due course.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적절할 때인지 방법상으로 적절할 때인지 저걸 보고서 우리나라 통일을 시켜줄,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줄 마음이 이놈들이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만 보고서 이거가 무슨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소리야. 아니네. 아니구만. 그 야단이 났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처칠은 조선이 무슨 독립을 하냐? 나라 같지도 않은 것이. 그래도 장개석이 저 맨 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 편이라서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 적당한 시간. 안 시켜줘도 in due course예요. 시켜줘도 in due course. 그거를 이승만 박사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거가 리틀보이예요. 이름이. 폭탄 이름이 꼬마입니다. 꼬마. 두 번째 떨어진 것이 팬맨, 뚱뚱이. 저 팬맨은 누구 별명이냐면은 처칠 별명이에요. 처칠. 그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아침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아침에 떨어지는데 스탈린이 일본 이제 내모레 죽겠구나. 황급히 8월 9일 새벽 0시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는 게 8월 15일이죠. 근데 8월 9일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소련 놈들이. 그리고 한국을 반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그 지도 있는데 지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반쪽으로 지금 그 소련군이 막 물밀듯이 내고 들어오는데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헛개비라 거의 전투도 안 하고 막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8월 11일 날 밤에 8월 11일 날 밤에 미군이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소련 놈들이 막 밀고 내려오네. 8월 9일 날에 한경북도까지 소련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군 대령 머리 좋은 사람 2명을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빨리 무슨 조치 좀 내려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8도 선이라는 선을 긋고 그 위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한테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한테 항복하라고 항복선을 만듭시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새벽에 12일 날 된 거죠. 그러니까 8월 12일 날 밤이니까 38선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미군은 그랬대요. 우리가 해군의 나라니까 해군의 나라인데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도 그 밑에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보고를 받은 별 하나가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다 싸우고 저거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러스크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미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36이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로 걷는 겁니다. 근데 소련이 받아들였어요. 이걸 걷던 대령 한 분이 러스크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됐고 한국전쟁 50주년 세미나 하려고 국방대학원에 왔는데 그때 그날 밤에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8선은 그냥 지구 위에 직선 거는 거예요. 가상의 선입니다. 소련군이 거기까지 와서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고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은 항복했고 미군은 9월 8일 날 인천에 도착해서 9월 9일 날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중앙청에 있던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이제 올라가서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분단인데 미국이 분단시켰느냐? 분단은 철조망 친 놈이 분단의 원흉입니다. 그 38선을 철조망으로 박은 놈들이 소련 놈들이에요. 미군은 여기까지 요선, 그건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선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있는 선이지. 그래서 미군은 9월 8일 날 왔고 소련군은 8월 24일 날 북한 전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한으로는 전기 끊고 길 끊고 사람들 내려오는 거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분단을 시킨 나라는 소련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자꾸 미국은 우리 잘라서 미국은 자른 적 없어요. 거기까지 얘네는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 그래서 그날 왔던 미군은 이재명이 말하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그날 왔던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러 한국에 30몇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만 일본군이 6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1군은 6.25 나기 직전에 북한군 20만, 남한군 10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본군을 무쟁 해제시키러 왔던 미군, 그 미군은 1948년에 우리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온 미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점령하러, 그때는 한국도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인 코리아를 점령하러 왔던 미군, 그 점령의 대상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 와 있는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이제 갔는데 북한 놈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구해주러 온 미군입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면 안 돼. 한미방위조약 맺고 한미방위조약의 4조에 우리 조약을 맺었으니까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미국은 그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 체결되고 그래도 미군은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놈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가라는 말하면 그건 엉터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건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1년 내내 만들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좌파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만나가지고 뭐 걔네들이 평화협정 맺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멍해가지고 평화 좋긴 좋은데 머리 긁지 마세요. 평화협정 맺는 놈한테 제가 신문에도 썼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느 것들이 와서 평화협정 맺고 종전협정 이거 사인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사인하면은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요? 라고 물으세요. 이거 사인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머뭇거리면 꺼져라고 소리치세요. 야 임마 그것도 모르면서 뭘 와서 사인하라고 그래. 미군 나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93.9% 이재명이를 찍은 사람의 93.9%가 주한미군은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런 일을 마을에서 당한다면은 그거 하면은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고 대답 못하면은 소리 질러서 쫓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애들한테 꼬마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종전선언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이제 배우는 실력을 앞으로 쌓아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그 새해 첫날 강의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강의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금년 좋은 한 해 이렇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를 다 드립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1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3사람이 졸고 있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전부 두 손 위로 올리시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하고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무슨 그 다짐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죠? 제가 자유말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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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마을을 성공한 케이스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파탄내고 이놈들을 다 쫓아내야 되겠다고 목회보다는 동네를 더 많이 돌아다니신 분입니다. 오전 강의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야 된다. 30분이 짧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1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장하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금년에도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또 우리 정광훈 목사 작사 작곡한